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에너지와 원전, 방위 산업 등 13건의 MOU도 체결됐는데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와 함께 여야 내부 이슈들 주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순방 외교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도 상당히 화려했고 또 벌써부터 성과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어떤 게 외교를 펼칠 때는 다양한 원칙과 방향이 있어요. 네. 많이 얘기하는 게 동맹 외교냐, 가치 외교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용 외교냐, 자주 외교냐인데 이번 외교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었던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경제 외교죠. 그러니까 결국 외교가 경제고 경제가 외교인데 이번에 37조 원이 넘는 이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올해 전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인데 오일머니, 제2의 중동 붐 이런 정도로 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순방보다도 네. 이번 순방이 굉장히 큰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성과 다시금 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경제 중심 정상 외교가 상당히 이제 그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네. 지금 이제 그 순방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날아온 거죠. 37조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국부 펀드와 이제 교류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데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우리가 중동 붐으로 상당히 이제 국익을 많이 챙겼죠.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힘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석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좀 뜸했는데 아랍 국가들과 우리와는 전혀 무슨 어떤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중심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랍 국가들도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에게 그만큼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양해각서도 13개나 체결했다고 하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원자력 발전하고 에너지, 방산 산업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이제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실로 끌어내야 되겠죠. 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다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마지막 성과로 연결시키느냐 그게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성과도 성과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과 함께 정말 태극기 에어쇼라든지 태극기를 전면적으로 걸어놓는 등 극진한 예우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배경이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UAE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나름대로 함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UAE와 투자 협정을 맺는 부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방산, 원전, 에너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돼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원전에 공동 진출하자는 데 양해각서를 맺었거든요. 네. 이것은 꼭 유해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를 포함해서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중동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평범한 수준에서 이걸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붕괴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UAE 또 중동에서
이러한 그 원전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것이 정권이 교체되니까 이런 면에서도 정책 면에서도 좀 변화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적인 투자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한번 평가받을 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유의미한 성과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아크 부대 방문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군이 진주하고 주둔하고 네. 있는 거니까 당연히 방문해야 되는 거죠. 방문하고 아랍이라는 쪽이 사실 우리와는 좀 생소한 면이 있었어요. 70년대 건설 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가서 이제 일도 하고 사업도 벌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이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UAE는 물론이고 말이죠. 여러 오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우리 군이 또 주둔해서 거기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단순하게 이 이제 정상 외교, 경제 정상 외교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이 또 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커요. 이제 김건희 여사 방문하고 이제 뭐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오면 뭐 미군 부대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제2의 중동 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이라는 곳이 워낙 지금 그 투자할 곳도 많고 우리도 투자할 곳이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수주할 것도 많고 말이죠. 과거에 뭐 리비아 대수로 같은 경우 우리가 큰 성과를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잠재력이 큰 곳이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양해 가서 13개나 체결하고 37조의 투자를 약속을 받아내고 말이죠. 그건 서로 우리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른바 아랍 국가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블루오션 지역이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외교를 잘 해나가냐 문제인데 또 한편 또 이스라엘과는 어쨌든 아랍 국가들과 좀 불편한 관계일 수가 있는 것. 이런 관계만 잘 우리가 조율해 나간다면은 큰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를 방문한 의미가 역시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해각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 특히 이제 저는 유해 대통령이 한 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뤄낸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충분하게 양국의 신뢰 관계 속에서 뭐 대한민국이 이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에너지 그리고 더 나가서 원전에서는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과 같이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이 결코 뭐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국이 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또 유의미한 성과 소식까지 조금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건데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는 각국 정상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또 학자들 이런 여러 가지 민간 단체하고 같이 여러 가지 세계 질서를 모색하는 거란 말이에요. WEF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곳이에요. 스위스 네. 다보스가. 여기 가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시 그쪽도 뭐 기후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 같은 거, 또 소재에 대한 공급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안보 문제까지 연결될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공급을 못 받고 그러면 뭐 아무런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 디지털 질서 같은 것, 전 세계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 같아요. 연설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런 큰 포럼에 가서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점점 위상을 갖춰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세계에서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한다면 그 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이후에 스위스로 날아가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단순하게 뭐 정상들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세계의 그 관련 이제 단체들이 만나는 건데 그 자체가 다보스 포럼이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몇 년 전에 내세웠었던 하드가 지금은 뭐 굉장히 보편화된 용어가 돼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기조를 저는 이번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 가서 대한민국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지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해외 그 수많은 나름대로의 그 IT 전문가들과 함께 뭐 얘기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저는 표명을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동맹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계속해서 이 가치 연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라는 부분들. 그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자유만큼 가장 강력한 나름대로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경제 포럼이라는 게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경제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그 포럼에서의 연설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 안보가 결국은 각 나라 경제에 아주 굉장한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브라질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대통령궁, 법원, 이런 국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민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라든지 뭐 안보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가자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 소화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정말 또 기분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이 부분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이후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동시에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당권 주자들 또 예비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양상인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네. 좋은데 아마 뭐 전반적으로 21일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네. 저는 원론적인 좀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누구를 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기본적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개혁과 변화, 그리고 미래, 그리고 우리 민생과 관련된 정책 어젠다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박수도 보낼 텐데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누가 윤심을 대표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은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만 여러 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실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의 전략적 실수는 뭐냐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줬었고 그 네. 기후 대사를 줬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당대표 나오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직을 받지 말았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받고 다시 이제 또 당대표 경선에 나오고 물론 당대표 경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은 아주 집권 초기 뭐 최정권 출범한 지 한 8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좀 너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도 그렇고 좀 거칠고 좀 투박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매듭을 질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순방주의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지금 아마 표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는데 다양한 고려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본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를 거라고 좀 봐요. 그만큼 알 수 없다. 없다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를 출마하려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당대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하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한 네. 얘기가 그러니까 출산 시에 이제 부채 원금을 탕감하겠다 이 얘기가 발단이 됐어요. 네.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출산 그 위원회 맡고 기후 환경대사 맡으면서 어차피 당 대표 출마를 접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혹자들은 그건 별개다. 그 직책을 맡는 것과 당 대표 선거는 별개다라고 생각들 많이 또 한 분도 있었는데 저는 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출마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발언하자마자 대통령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위원회 이 부위원장으로서 총리실이라든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 다음에 얘기한 게 맞습니다만 만약 이번 대선 아니 이 당대표 경선이 아니면 그 정도 발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대통령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 처음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했는데 그건 사의 표명이니까 문자로.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서류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서류로 했어요. 네. 근데 서류로 하면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표를 수리한다든지 뭐 해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해임이라는 거는 그건 상당히 그 격앙된 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외에 지금 김기현 의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반윤 비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르다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비윤 이제 그 후보로 자리매김이 되는 이러한 형국이고 또 지금 뭐 제2의 뭐 진박 이런 얘기도 하고 장재원 의원과 또 이제 나선 네.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되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뭐 출마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외로 출마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네.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발언이라든지 대통령실과 각이 자꾸 세워지는 거 아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저는 문제인데 지난 주말에 뭐 지지율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제 그 이른바 책임당원들의 그 당심이 대통령 의중이 확실히 이제 그쪽 한쪽으로 쏠리면 글로 갈 수가 있다고요. 단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략적 선택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윤심 때문에 대표가 되면 이게 수도권이나 중도층 유권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할 수가 있죠. 네. 일반 국민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심적으로 간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정치적 미래도 생각할 것이고 나 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현재로 봐서는 출마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불출마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그 이제 대책에 대해서 여권에서 이제 상당히 공세가 있었고 말이죠. 그때 출마하려면 그때 출마 선언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을 좀 시간이 늦춰지면서 애매해진 거죠, 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취한 그 당내 위상이라든지 친윤 비윤 사이에서의 그 어떤 그 딜레마 같은 것 조금 실기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전당대회가 과도하게 지금 윤심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 얼마나 얘기할 게 많아요. 대통령 가서 지금 경제 성과 외교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날 새면 그냥 윤심 얘기라고요. 아직은 전당대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축이 생기겠죠. 정책을 둘러싼 경쟁축이 생기겠습니다만 갈등축이 저거 초반에 너무 윤심 논쟁으로 가고 있다. 네. 그 이게 유권자들이 또 중도층 유권자도 그렇고 진보층은 마찬가지고 당연한 것이고 과연 집권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윤심 논쟁이 초반에 있었으니 이게 좀 자제해라. 그리고 특히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의 메신저로 지금 돼 있는데 장 의원도 너무 발언이 과도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치 심파극 이렇게까지 비판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전당대회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리고 후보도 윤곽이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쏙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나경원 전 의원과 장재원 의원 간의 설전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진박 간별사
이른바 과거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진짜 친박이 누구냐 이렇게 막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총선에서도 패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를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제2의 진박 간별사들이 쥐락펴락하는 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는 진박 간별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야말로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마라. 이렇게 설전을 벌였거든요. 두 사람 말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서로 이제 나름대로 대립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두 네.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이라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사라졌어요. 대통령 후보 장관 경쟁을 선언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김기현 후보잖아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사라지고 전부 다 두 사람의 논쟁만 막 대소특필이 되고 있으니까 아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전부 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뭐 반윤의 우두머리다 아니면 뭐 제2의 진박 간별사다 이러한 자극적 용어를 쓰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오죽 답답하면 네. 뭐 친윤 비윤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네. 지금 초기 단계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단계까지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저는 이제 대통령 차라리 순방 끝날 때까지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모든 언행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는 뭐 나경원 뭐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정책 경쟁을 하든 뭐 다른 나름 갈등이 있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큰 선물을 준 거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이준석 당대표 문제 때문에 그 집권 초기 3개월 골든타임을 다 굉장히 그 정말 소비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를 다시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좀 나름대로 절제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제2의 육승민이 되지 말라라고 한 이 표현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프레임 싸움이라는 걸 많이 네. 하거든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의 인식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어떤 쪽에 가두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당원 100%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뭐 비윤, 반윤 이런 거 단어보다도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프레임 전쟁을 더 이상 당내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각각의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네.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구를 위한 지금 당대표를 뽑는 거냐. 세 가지거든요.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뭔가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다 보면은 뭐 어차피 뭐 선거에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대표 경선의 기본적 취지와는 많이 게 탈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서로 좀 조금씩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당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당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도 개혁 쪽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실용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니까 보수로 하는 건 맞는데 중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보수로 가는 것과 과하게 보수로 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당원들의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수도권 또는 MZ세대 또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면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린 건데, 지금 윤심 논쟁이 너무 앞서가면서 정당이, 집권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의 그 의중을 살피는 쪽에 그런 그야말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의원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공천을 둘러싼 그 의원들의 몸살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혁파해야 되거든요. 그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타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조금 이제 윤핵관이나 분들과 생활 같이 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또 뭐 안철수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지 모르지만 안 할지 모르지만 또 그쪽은 조금 중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역동적인 대선 아니 전당대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초반이긴 합니다만 너무 대통령 의중을 살피고, 아까 또 정진석 위원장 아까 제가 보도 보니까 내년 총선 대통령 얼굴을 치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을 뭐 내세워서 마케팅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당 대표가 치르는 거죠. 이 총선은 왜 대통령이 치르는 겁니까? 그래 자꾸 모든 걸 윤 대통령에게 몰고 가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대통령이 지금 아까도 세주 외교 얘기하고 경제 외교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모든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이고 하다못해 총선 전당대회를 전부 윤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제2의 진박이란 말 안 나올 수가 없죠. 일부 윤핵관 느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김장연대 말도 안 맞아요. 장재원 의원은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김기현 의원은 대선 아니 그 당대표 후보고. 근데 어떻게 말이 되나요? 김장연대가? 이런 잠깐 프레임화하면서 당이 너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보수의 외연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는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포함해서 굉장히 보수가 정말 괜찮은 보수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스스로도 이렇게 옥죄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건 결국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자제, 아까 말씀하셨죠. 자제, 저도 마찬가지. 자제를 해야 돼요. 권력이라는 게 자제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전당대회 초반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 지난번 이준석 사태 때도 봤잖아요. 그게 좋게 비쳤나요? 안 좋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 힘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서 힘이라는 것도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당내 다른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조금씩 좀 상대를 좀 인정하는 야당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에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 외연 확장 측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은 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달라질 네. 거라고 봐요. 만약에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올 거라고 봐요. 아, 네.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1, 2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3파전이 된다고 한다면 좀 해볼 만하지만 4파전이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만약에 1, 2 안에도 안 들게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정치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의 정치 또 자기가 판단한 것을 밀고 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번 그 전당대회는요, 결국 이제 당원들이 이제 뽑는다고 한다면은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선택받은 분이 총선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 다원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다고 한다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와서는 안 되고 너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당내의 이런 역동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미숙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곧 우리가 설 연휴잖아요. 네. 설 연휴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화두가 될까?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으로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큰 전반적인 거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기본적인 거. 왜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고 이런 근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여러모로 나경원 전 의원의 결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뭐 앞서서 나 전 의원이 제2의 진박감별사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진박감별사
있다면 이건 망하는 길이다. 조금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전에 김장연대가 있다면 안철수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 좀 연대하면서 수도권 험지 출마론 얘기를 했었는데 나 전 의원에게 좀 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뭐 출마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당심만을 가지고 하는 이 선거 경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아무래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돼 있는 거죠. 선거 네. 구도가 중요한 거니까 구도가 돼 있는데 안 의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면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한테 표가 갈리면은 만약에 3등에 머물게 된다면 말이죠. 그럼 출마 안 하니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출마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안철수 의원도 나 전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좀 윤핵관 이제 김기현 의원 쪽 좀 견제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집권당이 좀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상대적 자율성을. 과거에도 보면은 집권당이 여당이 말이죠. 대통령실 그때 뭐 청와대니까 청와대에 뭐 여의도 출장소다라는 말까지 있고 그랬다고요. 과거에도 지난 2014년도에도 그때 김무성, 서청원 의원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제 서청원 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 김무성 의원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당심도 있었지만 여론조사도 있었다고. 이번 여론조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해도 당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줏대를 가지고 좀 대통령에게 할 말은 좀 하고 물론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집권 연대 내에서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맞지 않는데 그건 국정교착이오니까 맞지 않습니다만 집권당다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다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조금 안 보인다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인물들의 행보 하나하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김기현 의원, 나 전 의원과 만남을 또 동시에 갖는다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당권 네네. 주자들과 연이은 만남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세훈 시장이야 뭐 정책적인 연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은 실제로 보면은 뭐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요새는 우리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광역단체장들과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아마 핵심은 정책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가져갈 것이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 속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어떻게 관계를 만져갈 거냐라는 거는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광역단체장들이 아주 바깥에 있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그 구도로 좀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광역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정책적인 기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이란 말씀. 이렇게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나눠봤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뭐 빠르면 오는 17일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전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함께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고 김성태 회장이 밝혔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주어진 여러 혐의가 있는데 네. 회사 내부 자금도 비리가 있고 있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변호사 네. 대납 의혹이란 말이에요. 쌍방울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거다. 이런 골격이잖아요. 이 사건의 골격이. 근데 지금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와 통할 일도 없고 그리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라는 걸 전면 부인한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대북 송금 의혹도 하긴 했는데 그건 자기 돈으로 한 거다. 자기 돈을 하지 않았으면 회사 돈에서는 배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부인하고.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이 의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일단 했어요. 부인을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얼마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수사해서 지금 뭐 신병은 확보될 테니까 내일 이제 귀국한 말이죠. 검찰이 이제 그러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검찰이 얼마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받아내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조사가 관건이다는 말씀. 일단 이 대표는 기본사회위원장 장을 맡으면서 좀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그냥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우리 저 이재명 당대표는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는 없었지만은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썼잖아요. 민생과 민주의 두 트랙으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생이라는 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뭐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속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뭐 이재명 당대표는 투 트랙으로 가겠죠. 네. 하나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 정치 투쟁이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이라는 걸 통해서 희석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핵심은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네. 김성태 우리 저 회장이 얘기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대납을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대납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납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안 만나고 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는 뭐 검찰의 영역이지 네. 발언의 영역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다 이제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대한민국 검찰이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을 수사를 하니까 그 검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검찰 결과를 기다려봐야 네. 된다.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